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요. 우리가 20회 준비하면서요.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기출분석 문제집,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 같이 볼게요. 최근 5년간의 이제 기출문제들로 묶여진 문제집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은 이제 우리가 학습 목표로 이제 보는 기출 포인트 먼저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창의력을 키워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추는데 이제 초점을 둔 과목이에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뭔가, 또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다양한 실천 현장은 어떤 곳이 있는가, 또 실천 과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실천에서 요구되는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 이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이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소양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1장에서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플렉스너 비판이라거나 그린우드가 제시하는 전문성의 5가지 특성 이런 얘기들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우리가 관계론이라 그러죠. 또 관계론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천 과정의 흐름과 그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어떤 과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천 과정, 접수 및 자료 수집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 종결까지 각 단계별로 사회복지사의 주요 과업이 뭔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우리가 현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목이죠. 최근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탑5를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천론 여러 챕터 중에 최근 5년 동안 기출이 높았던 데를 좀 뽑아봤더니요. 5장,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관점 및 이론. 여기가요, 5년간 23문제이고요. 평균 출제 문항수가 4.6이에요. 예, 그리고 난이도도 상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체계 이론, 사회체계, 생태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분화기의 어떤 문제점이 통합기를 등장시켰는지, 그 다음에 통합기의 대표적인 통합방법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그 양날이, 양쪽의 날개가 하나는 관계론하고 하나는 면접론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계론이 기출이 더 높네요. 예, 최근 5년간 16문제이고요. 평균 문항수 3.2이고요. 평균 난이도 중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계론에서는 특히 BS택의 개의통수 비자비 내용을 개의통수 비자비 개별화해라 뭐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사례관리 꾸준히 높죠.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14문제이고요. 평균 문항수 2.8인데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3문제는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평균 난이도는 하루 잡아드렸어요. 사례관리는 꾸준히 기출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장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부분인데요. 여기가 최근 5년간 12문제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직의 3요소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가 바로, 전문직 직업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철학이 바로 가치와 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 그 5년간 12문제이고 평균 문항수는 하나에당 2.4, 그냥 3문제는 나온다 공부하시고요. 여기는 공부할 내용이 좀 상이에요. 왜냐하면 가치와 윤리에 있어서의 어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정말 그 전체적인 맥락도 알아야 되고 깨알암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윤리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딜레마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의사결정 과정이라거나 조정의 원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공부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 난이도를 높게 잡아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최근 5년간 9문제, 평균 문항수 1.8하고 난이도 중정도 잡아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천의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정의가 뭐냐. 그래서 단순히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실천의 기능이라거나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연결하셔야 되고요. 개입의 단위, 미시, 중범위, 거시 이런 것들도 조금 명확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최근 5년간 탑5를 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근 5년간의 탑5예요. 물론 높은 건 여전히 높지만 또 이전에 10년간으로 보면 안 올라온 챕터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을 앞다투어 공부하는 시기가 갈수록 이런 탑5에 좀 더 집중하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기출로 뽑아드린 것들은 어느 챕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사회복지 실천론 1장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인데요. 여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5년간 여기에서는 15회 때 2문제, 그 다음에 17회 때 2문제, 19회 때 2문제, 근데 16회 때는 3문제까지 나왔네요. 챕터 1이 3문제까지 나오는 거는 뭐 아주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중이 있구나라는 생각 조금 하시고요. 평균 난이도 중정도 잡아드렸습니다. 평균 문제 수는 그냥 2문제는 꼭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최저 정답률 가장 낮았던 게 24%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그 30% 이하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20회 합격 공략으로 어떤 팁을 줬나 볼까요? 최근 들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논란. 예, 전문직의 정체성 논란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플렉스너 비판입니다. 플렉스너 비판이 1915년이고요.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이 1957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957년에 그린우드의 전문직 속성의 5가지는 뭔가? 또 그 다음에 1915년 플렉스너가 비판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 좀 연결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의 단위.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을 한다고 할 때 미시, 중범위, 거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개입의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미시, 중범위, 거시 차원에 따른 구분은 어렵지 않지만 막상 문제로 출제되면 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미시하면은 뭐 개인, 부부, 가족, 중범위하면 뭐 의미가 부여된 집단, 뭐 거시하면 지역사회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조금씩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니까 이제 단순히 기계적 암기를 넘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팁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 1번 19회 때 거 볼게요.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이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그린우드는 1957년에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걸 5가지로 발표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5가지예요. 전문직은 그들만의 윤리강령이 있어야 된다. 전문직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재가 혹은 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들의 고유한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린우드의 전문직 속성이 문제로 몇 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이 5가지를 고르는 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이 중에 뭐와 관련된 거냐라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볼게요.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정답은 뭡니까? 1번 윤리강령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강령은요. 전문가가 자기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규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돼요. 이것은 사적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직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호와 그래서 윤리강령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이 나와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가 들어가죠. 뭐 비밀을 보장해라, 자기 결정을 존중해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해라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호. 그 다음에 윤리강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지침이고 행동 기준이죠. 그래서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린우드가 제시한 5가지의 전문직의 속성 암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로 이렇게 박스로 처리됐을 때 어떤 건지 연결할 수 있게 공부하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최근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최근 출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뭐가?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또 꽤 구체적인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 3장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서도 또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니 정확히 잡고 가자. 이런 얘기 해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1-1번 연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때 문제 가져왔네요.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기억. 전문직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이라면 그 전문직, 그 프로페션 안에 그들만의 고유한 이론 체계가 있어야 돼요. 맞았죠. 고유한 이론을 가졌는가 해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변혁에 관심을 둔다. 사회복지 전문직은요. 개인 변화, 하나의 사회적 변화 둘 다.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서 뭐라 그랬죠? 뭘 배웠어요? 사회적 기능화를 돕는다 그랬거든요. 사회적 기능화는 부적응한 개인을 돕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게. 역기능적 개인을 기능적일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배우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기능하는 개인의 부적응의 문제라면 우리는 또 어때요? 불평등이 보다 더 평등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적응, 개인의 변화, 그다음에 불평등이 보다 더 평등하게 사회적 필요한 변혁. 이 두 가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은 개인만 붙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회적 기능화는 개인, 그 다음에 사회정의 증진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변화니까 사회적 변혁에서 둘 다 해당하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미시 거시적 개입 방법을 모두 이해한다. 맞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개인의 부적응을 다루는 거는 미시적 개입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 불평등은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거시적인 차원이죠. 정책, 제도를 바꿔야 된다.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니까 미시 거시적 개입을 모두 이해해야 된다. 맞죠? 자, 리을 타 전문직과의 협업을 위해 고유한 정책성 발전은 불필요하다. 틀리죠. 타 전문직과의 협업 중요해요. 사회복지 전문직은요. 휴먼 서비스로서 한 인간을 돕는 데 있어서 또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전문가와 얼마든지 협업합니다. 단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 고유하게 검증된 이론과 지식체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뭐죠? 환경 속의 인간을 들여다보고 person in environment 그리고 그 인간의 성장을 돕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리을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보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이제 개인의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변혁, 이런 단어들은 출제자가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 1장에서 어떤 말들을 해요? 사회적 기능화한다, 뭐 사회 정의를 증진한다,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서구에서 전문직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맞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COS 자선조직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1898년에 그러니까 19세기죠. 1898년에 최초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훈련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욕 자선조직협회에 의해서 뉴욕 자선학교의 후원을 받아서 6주 과정으로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1898년에 이 개설된 거니까 어때요? 19세기 후반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된다. 이것도 보세요. 제가 전문직의 3대 축, 전문직의 3대 요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전문직의 3대 요소, 전문직이 되려면, 프로페션이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뭐 가치와 윤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에요. 실천의 가치와 그 다음에 지식,
예, 지식은 방법을 통해 구현된다. 이 세 가지,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가치만 있어도 안 돼요. 바로 방법을 통해, 이 방법이 바로 뭐죠? 기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느끼는 것보다 전문직의 3대 축을 기억한다면 가치와 지식, 그 다음에 방법은 기술을 메소드라는 단어로 썼구나, 스킬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직이 지식만 있으면 현장에서 케이스에 맞게끔 지식을 빼서 적용해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가방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에만 있고 잔뜩 담아져 있는데 가방에서 못 빼면 소용없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빼서 활용하는 스킬, 방법, 적용,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군 특유의 직업적 철학, 가치와 윤리 놓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3번. 한국사회복지사 자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어때요? 사회복지사의 자격 1급, 2급 뭐 이런 것들 다 제시되어 있죠. 4번. 플렉스너는 체계적 이론과 전문작권이 윤리강령 등을 전문직의 속성으로 꼽았다 그랬는데요. 이게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체계적인 이론과 전문작권이 윤리강령 등 전문직의 속성을 얘기한 것은 1957년도에 누가 얘기했어요? 그린우드가 말한 거예요. 그린우드가 아까 1번 문제, 대표 문제에서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죠. 체계적 이론, 전문작권이 윤리강령.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플렉스너는 1915년에 COS의 자선 및 교정대회에서 플렉스너가 간단한 소고 논문을 발표하는데 Is Social Work a Profession에서 사회복지, 그때는 사회사업가라 그랬어요. 사회사업가는 전문직인가? 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플렉스너가 1915년 그 논문 발표에서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닌지 얘기한 게 플렉스너의 비판의 요지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957년, 그 뒤로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린우드가 1957년에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5가지 중에 3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플렉스너의 비판의 요지 알고 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죠? 그린우드의 5가지 전문직의 속성 알고 가야 되겠다. 그거죠. 자, 5번 밀포드 웨이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를 제시했다. 밀포드 웨이 1929년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천의 공통 요소. 모든 전문직은 뭔가 케이스워크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한 공통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8가지로 정리해내요. 그게 바로 밀포드 웨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 요소를 제시하고 공통 요소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연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통합 방법론으로 변화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근데 이거 지금 봤더니 정답률 24%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막 너무 많이 흩어졌죠. 마킹률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 그린우드의 전문직의 5가지 속성과 플렉스너의 비판은 알고 가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1-3번으로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연관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으로서의 발전 과정에서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플렉스너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915년에 아까도 얘기했죠. 플렉스너가 COS의 자선 및 교정대회에서 뭐를 했다 그랬어요.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만의 고유한 지식이 지식체계 마련되지 않았잖아. 너희를 대표하는 조직기구 없잖아. 너희들만의 윤리강령 없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교육기구나 교육제도 없잖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너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은 뭐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예요. 예, 1번. 리치몬드가 사회 진단을 출간했다. 맞아요. 너희들만의 고유한 지식체계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니야 우리가 왜 없어. 그래서 리치몬드는 COS의 대표적인 행정가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회 진단이라는 최초의 이론서를 만들어요. 예.
2017년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있은 지 2년 만에 최초의 이론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바로 너희들만의 고유한 지식체계가 없잖아 만든 거죠. 반응을 한 거죠. 예. 두 번째, 밀포드 회의에서 1929년에 개별사회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가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밀포드 회의가 이제 플렉스너 비판은 1915년이고요. 1929년에 케이스워크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모든 영역의 공통된 실천 요소를 여기서 발표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되었다. 맞죠? 너희들을 대표하는 조직기구 없잖아 그랬거든요. 플렉스너 비판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조직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뭐 이래서 이제 조직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자, 우리가 전문직화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의료사회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역사의 한 포인트예요. 바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카보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플렉스너 비판은 1915년이고요.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한 건 1905년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죠. 뭐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플렉스너 비판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 거죠. 지금 문제는 플렉스너 비판 이후에 바로 전문직화를 위한 노력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5번,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고유한 뭐 전문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케이스워크 위주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했는데 맞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측면은 이때 너무나 프로이드의 영향과 케이스워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또 그 어떤 그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도 있었던 거죠. 너무 그러니까 치료적인 역할에 집중하지 않았냐, 사회복지사를 너무 치료사랑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어떤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맞죠. 플렉스너 이후에 전문직화의 노력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치료자 역할을 강조한 건 맞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시기적으로 플렉스너 비판은 1915년인데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지사를 병원에 정식 채용한 거는 1905년이니까 플렉스너 비판 이후의 반응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지금 정답률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의료사회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카봇의 이 역사를 꼭 기억하시고요. 1905년. 그 다음에 플렉스너 비판의 요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복지계의 반응 이런 것들. 예,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너희들만의 고유한 교육 체계가 없잖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무급의 우회 방문원이 유급의 전문직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맥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 이제는 조금 문제의 패턴을 조금 바꿔본 거죠. 자, 16회 된 거네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과 활동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된 것. 개입 수준과 활동. 그러면 개입 수준이니까 당연히 미시, 중시, 거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 맞는 것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시라고 했어요. 자,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랬는데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한 거는 개인에게 한 거니까 중시가 아니고 미시가 돼야죠. 개인에게 한 거. 개인, 부부, 가족은 어때요? 미시적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사회복지관의 미시적 실천이라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 후원자 개발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후원자 개발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겠죠. 예, 그러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다라는 건 미시가 아니고 거시죠.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시 실천이라 그랬는데요. 공공부조 서비스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사정을 했다. 공공부조 서비스 국기법에 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적격성을 파악을 한다라는 건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욕구 사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시가 아니고 미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시적 실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했다. 이거는 맞죠. 바르게 연결된 건 4번이에요. 왜냐하면 중시적인 거는 어때요? 의미가 부여된 집단입니다. 뭐 학교에서 친한 친구, 직장에서 뭐 친한 동료 뭐 이런,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이런 것들 의미가 부여된 집단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니까 학생들이 얼핏 지역 나오니까 것이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문장 끝까지 보셔야죠. 기관 실무자들이 어때요? 기관 실무자들이 네트워크 회의 뭐예요? 의미가 부여된 과업 집단으로 모일 거예요. 바로 실무자들이 어때요? 모여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의미가 부여된 과업 집단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시적 실천은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니까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미시적 실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조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조사했으니까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미시적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고요. 정답률은 43%예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아주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어 지역에 꽂혀버리신 거예요. 예, 뒤에 내용 끝까지 봐야죠. 아, 기관 실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네트워크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집단으로 모여서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 과업 집단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시, 중범위, 거시에 대한 단위를 암기하셔야 돼요. 개인, 부부, 가족, 보통 여기까지 미시. 그 다음에 의미가 부여된 집단. 그냥 모여있다고 다 중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부여된 집단, 사회복지관이라면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이런 것들은 중범위, 중시. 그 다음에 거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 이제, 그거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팁을 준 거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나오면 개념은 알고 있어도 문제에선 정답률이 좀 약하더라. 왜 그러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결된 내용하고 내가 개념으로 이해한 걸 매칭할 수 있는가?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기본설 열심히 했어도 문제를 안 풀면 그런 감각이나 판단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최근 출제율이 낮아진 편이지만 꾸준히 출제되었던 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미시, 중범위, 거시 수준의 실천과 직간접 실천을 연결하는 것 중요하다. 보통 100% 그렇진 않지만 미시, 중범위는 주로 대면 접촉을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만나서 하는 다이렉트 서비스 직접 실천이고요. 거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다이렉트 간접 실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할게요. 자, 이번에는 2-1번으로 같이 조금 볼게요. 연관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미시적 실천은 개인인 거죠. 개인, 부부, 가족. 자, 볼게요. 위탁가정, 아동 방문. 어때요? 개인을 지금 만나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위탁가정, 아동, 개인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시.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만났어도 가족 만났어도 미시가 개인, 부부, 가족까지니까요. 위탁가정, 아동 방문 맞았고요. 그러니까 미시 맞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 활동. 이거는 어때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모금하니까 거시겠죠.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은 맞죠. 정신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담한 거니까 미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을 개발을 했다라는 건 어때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거신 거죠. 자원 개발하고 그러려면.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말 그대로 단위들을 알았다면 이런 어떤 예제들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힘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자꾸 그런 힘을 키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패턴을 바꿔볼게요. 3번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여러 이념들을 좀 배우잖아요. 예, 그거 좀 볼게요.
19회 때 문제입니다. 바로 전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골라라입니다. 예. 1번 기억, 인도주의 영향 미쳤죠. 인도주의도 있고 또 박애주의도 영향 받았어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영향 받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우리가 인보관이다. 뭐 이런 얘기 조금 했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했고요. 민주주의에서 뭐 자기결정권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도 맞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뭐 크게 두 가지 앵글이에요. 최소수혜 해갖고서는 이제 빈곤을 개인 탓하면서 최소수혜의 영향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화의 원칙에도 영향을 줬다 그랬어요. 맞았고요. 문화의 다양성.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념적 배경에서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비중이 좀 약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힘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서 앞으로 더욱더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봤더니 4번이 63%나 돼요. 예,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리을이잖아요. 그러면 디귿을 뺐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말 그대로 개인주의는 사회복지는 착해야 되는데 개인주의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푼 거죠. 제가 그러면 정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교재에서도 또 강의에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죠. 개인주의는 최소 수혜 자격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빈곤의 개인 책임화, 또 하나는 개별화의 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귿을 이렇게 많이 버리고 디귿이 없는 걸 63%나 선택한 경우에는 개인주의의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이기적인 거니까 사회복지 이념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아주 주관적인 상식으로 푼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상부상조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인도주의 나왔지만 박애주의,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인보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진화론은 또 어디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COS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선조직회. 그래서 자선조직회가 인도주의나 박애 사상을 그것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진화론의 입장도 갖고 갔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가치 있는 빈민, 도움을 받을 가치 없는 빈민, 이런 것들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연결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조금 중요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관 문제로 3-1 문제 풀어볼게요. 16회 때 문제네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가 미친 거는 맞죠. 그리고 아까 특히 어디에 많이 미쳤다 그랬죠? 인보관 사상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인보관은 자선조직하고는 좀 대비적으로 빈곤의 구조의 문제를 인식을 했던 그런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 같은 것도 중요시 했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동등한 관계를 강조했다. 예, 민주주의에서 이제 동등한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평등성 뭐 이런 것들, 예, 민주화하면 평등, 뭐 자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의 수혜 자격 강조는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2번이에요.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강조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주의인 거죠. 개인주의에서는 빈곤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개인에게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해서 어때요? 최소 줄 사람만 골라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혜 자격 강조한 건 무슨 주의다? 개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지 빨리 볼게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중시. 아까도 말했죠. 민주주의는 인보관의 영향을 많이 줬고, 인보관은 빈곤에 대해서 구조 문제를 인식했다라는 건 바로 누구의 책임을 강조한 거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4번,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조. 맞죠? 왜냐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가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선택권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정책 결정 참여. 앞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이 부분은 더 많이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요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티즌 파티시페이션에서 시민 참여의 강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과 관련돼서는 그런 연결성을 갖는 것, 어떤 게 어디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 내용적인 측면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회 때 거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장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 세부적 목적,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것들을 종합하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사회정의 증진 맞죠?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기능화가 부적응한 개인을 돕는 거라면 또 하나의 앵글이 뭐예요? 또 하나의 축이 사회정의, social justice, 불평등을 보다 더 평등하도록 이었잖아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증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얘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1장에서 배운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이 뭐였죠?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궁극적 목적이 삶의 질 증진이라 그랬잖아요. 맞았죠? 지금 목적과 기능 둘 다 보는 거예요. 사회정의 증진은 기능 쪽이라면 지금 삶의 질 증진은 목적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과 잠재력 개발.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중에 사회정의 증진 말고 뭐 있어요? 사회적 기능화 있었죠. 부적응한 개인들의 소셜 펑셔닝, 사회적 기능화, 적응할 수 있는 거 도와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달리 표현하면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기능화한다는 거죠. 맞았고요. 4번,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 증진.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개인. 환경과 그 다음에 개인이 서로 상호 작용을 잘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사회복지 실천에 우리의 중심된 우리 직업군의 시각이 바로 PIE,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 증진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인이 조직에게 효과적으로 순응하도록 돕는 것을 원조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기본적으로 개인과 조직은 순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조직에게가 아니라 어때요? 조직이 개인에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좀 더 건강한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순응이 아니라 개인이 무조건 조직의 순응이 아니라 상호 균형이다. 예, 이거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요거는 목적과 기능들을 배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액면가 단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기능에서 뭐 사회적 기능화와 사회정의 이렇게 이제 액면가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그 표현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어때요? 사회적 기능화를 가능성과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회복지 실천가의 기본적인 시각인 person in environment를 개인과 상호 간의 유익한 관계 증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확신을 갖고 했던 것 말고 다양한 표현에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 이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힘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